나르메르라고 하는 이름이 일단 쓰여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집트가 최초로 통일될 때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와, 예, 저 예. 팔레트 안에 예. 광민수 소장님이 새겨져 있어요. 이제 제가 있어요. 초점을 다르게 맞춰야 보이네요. 제가 있죠.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새로운 사실 소식이 꽤 있어요. 그 아메노테프 3세라고 하는 파라오의 무덤이 원래 공개가 안 됐었는데 오랫동안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또 며칠 전에 저기 시나이 반도 쪽에서 또 신왕국 시대 군사 요새 이제 유적이 지금 발굴이 돼서 그 소식이 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현상은 네. 기원전 3100년경에 이집트가 최초로 통일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선왕조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어요. 그 선왕조 시대는 선사 시대예요. 요 시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석기 시대고 당연히 국가도 없고 문자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선왕조 말 그대로 왕조 시대 이전 시대. 네. 영어로도 이제 pre-dynastic period라고 이제 부르는 그 시기인데 네. 이 시기는 사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선사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말할 것도 별로 뭐 유물 이런 거 보고 말해야 되는데 그거 뭐 재미없으실 것 같고 이집트가 통일이 3100년에 되고 나서 한 500년 정도 지난 후에 한 기원전 2700년, 2650년경부터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주로 저 3100년에서 2600년 사이 한 500년 정도 되는 시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통일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기원전 31년에 이집트가 클레오파트라 때인데 네. 로마와 이제 대결을 펼치죠. 이제 그게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전투로 벌어지는데 이집트가 패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전 30년에 그 당시 로마의 이제 통치자였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를 로마 제국의 영토로 편입시키기로 결정하면서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이집트가 끝이 나요. 그 이후로도 이집트에서는 저 지난 세월이 계속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2호조 5도 3000년의 저 문화적인 반성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로마 제국이 편입된 이후에도 이집트 땅에서는 계속 이집트 문화는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근데 로마 황제들은 이집트에서 그냥 파라오로 인식이 되고 파라오로 그려지고 그런 시기가 이어지다가 서기 4세기 후반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집트 문명이 끝이 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이제 구조적으로 유일신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신교는 사실 제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종교 이데올로기, 다른 신앙 체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옳고 그르다 이걸 떠나서 구조적으로 그래요. 시스템적인 거죠. 왜냐하면 신이 하나인데 다른 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인정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과정에서 로마 황제가 테오도시우스 1세인데 그 당시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 의례를 금지시켜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집트의 신전들이 다 폐쇄가 되게 되는 거죠. 다 뭐 신전이 운영될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이집트가 끝이 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부터 얘기를 했어요. 예. 기원전 2686년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그 이전에 초기 왕조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어요. 3100년부터 이제 2686년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 초기 왕조 시대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초기 왕조 시대를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피라미드가 지어지는 시기가 딱 와요. 그때부터를 이제 고왕국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초기 왕조 때가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마스타바가 무덤 그렇죠, 형태였을 맞아요. 때인 거죠? 예, 그때요. 예, 그러니까 저 계단식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이전 단계의 무덤들이 지어지던 시기가 초기 왕조 시대. 맞습니다. 이집트의 이제 왕조를 숫자로 붙이잖아요. 뭐 초기 왕조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1왕조와 2왕조가 들어가고 고왕국 시대는 3, 4, 5, 6왕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기자 그 피라미드는 4왕조 시대에 사왕. 만들어진 것이죠. 피라미드 가지고 중왕국 중반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왕조 시대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고고학적인 문화들이 있어요. 훨씬 더 또 많은 문화가 존재했는데 일반적으로 크게 뭐 마다리, 파이움에이, 뭐 메림다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기 붙어있는 문화에 붙어있는 이름들은 다 지역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특성한 유물군이 출토가 되면 학자들이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요거는 무슨 문화다 이렇게 이름 붙여요. 이를테면 한국에서도 뭐 송국리 문화, 충청도에 있는 송국리 문화 지역명을 따서 이렇게 붙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마다리 문화와 메림다 문화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신석기 시대 때부터 상이집트 지역의 문화와 이 하이집트 지역의 문화가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나오는 석기라든가 토기의 형태 같은 것들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제 구분된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아마 사람들의 인종적 구성도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하이집트 같은 경우는 아시아랑 좀 더 붙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랑 더 많은 어떤 혼합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 상이집트 같은 경우는 남쪽 누비아랑 더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또 누비아 지역이랑 더 혼합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 시기는 이제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문자는 없고 그냥 이제 고고학적으로 유물들로만 확인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 위치는 요렇습니다. 메림다는 저기 델타, 파이움은 저기 이제 오아시스 지역이 있어요. 페이움 오아시스라고 여기가 나중에 굉장히 그 큰 곡창지대가 되는데 거기에서도 또 독자적인 문화가 나타나고 마다리는 훨씬 남쪽에 있죠. 상이집트 쪽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충 구분이 된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후기 선왕조 시대가 되면은 또 다른 이제 편년법이 또 있습니다. 퀄리티가 확 달라졌네요. 이때는 이제 나카다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물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나카다 문화라고 부르고 나카다 문화가 또 시기별로 달라져요. 조금씩. 근데 사실 이게 제가 1, 2, 3기로 나눴지만 또 중간에 뭐 한 기에 뭐 A, 2기 A, 2기 또 B 세분화되는구나. 세분화가 됩니다. 그 이 시기가 되면 정말 이제 그 이집트 문명의 씨앗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소위 말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예컨대 나카다 일기 때는 이제 사회적으로 분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소규모 촌락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나카다 2기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사회 분화 현상이 나타나요. 이 사회 분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직업의 전문화, 토기만 만드는 사람들이 뭐 생기고 장인들, 생기네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점차적으로 이렇게 계층이 조금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모두가 약간 다 평등한 모습이었는데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부유한 것처럼 나타난다. 이게 주거지에서 나타나고 무덤에서 나타나고 부장품의 양도 무덤별로 좀 차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큰 무덤에는 부장품이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사회적 생각해 주시면 계급이 될것 생기기 같아요. 시작하는. 네, 점차적으로 이 나카다 2기 때부터는 문자의 초기 형태로 나타나요. 후대에 등장하는 이집트 문자 히에로글리프의 초기 버전들이 이때부터 확인이 됩니다. 대략 3,500년에서 3,400년 이때부터 나타나고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가운데 부분에 톡이 보이시죠? 이 톡의 손잡이 부분 보시면 손잡이가 이렇게 물결 형태거든요. 그러게요. 파형 손잡이 톡이라고 하는데 웨이비 핸들드 포털이라고 보통 하는데 요것도 원래는 아시아 스타일의 톡이에요.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 어느 순간부터 그 레반트 지역에서는 약간 일상 용기로 쓰는데 이집트에서는 좀 고급 용기로 써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수입품을 따라서 만든 거고 이집트에서 그 수입된 토기에는 아마 포도주라든지 올리브유라든지 약간 고가의 액체류, 액체 상품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이 파형 손잡이 토기가 약간 이제 나 좀 사러를 나타낼 수 있는 이제 물건으로도 여겨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완벽한 고대 국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분장 국가라던가 음락 국가 같은 정치체들이 등장하는데 히에라콘폴리스나 나카다, 아비도스 같은 지역들이 도시국가를 만들어요. 한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정치체들이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각각의 정치체들이 서로 막 싸우고 서로 경쟁하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하나의 정치체로 통합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나카다 3기라고 하고요. 이 시기를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 정말 탄생하기 직전 시기인데 프로토 다이너스틱이라고 해요. 번역을 하면은 뭐 시왕조, 시험판 왕조 시대가 나타난다. 보통 이제 프로토타입이라 그러면 시험판이라고 보통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왕조라는 번역을 이제 밀고 있어요. 이제 요거를 연표로 좀 표시해 보면 대충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지역들이 이제 하나의 문화권으로 또 아마 이 문화권은 느슨하게 엮여져 있는 하나의 정치체였을 거예요. 서로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아비도스가 중심이 되어서 다 통일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 모습이 처음 등장한 시점을 대충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토 다이너스티 뭐 영왕조라고 이제 부르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통일이 완수되는 시점부터를 일왕조라고 보통 부릅니다. 아주 소규모 정치체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그 아까 그 연표에 나온 여러 지역들을 제가 표시한 건데 부토는 델타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저기 있구나. 부토. 알렉산드리아랑 가까워요. 부토 하면은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상이집트, 하이집트를 상징하는 두 여신이 있어요.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를 보면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마에 코브라랑 대머리수리가 있는데 코브라는 와제트, 대머리수리는 네크베트. 그리고
와제트는 부토의 여신이고 네크베트는 네케부의 여신이다. 마하디 같은 경우는 오늘날 카이로에 있어요. 카이로의 한 동남쪽에 위치한 구인데 사실 마하디가 예전에 되게 카이로에서 부촌이었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집트 살 때 학교가 마하디에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출토된 또 선사 신석기 문화가 또 있다. 그게 이제 마하디 문화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아비도스, 나카다, 히에라콘폴리스는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훨씬 더 친숙하실 신왕국 시대, 중왕국 시대의 중심지였었던 테베, 룩소르 지역 인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북으로. 나카다는 진짜 룩소르 근교 지역이고요. 구분이 되어 있다가 이 아비도스가 결국에는 다 중심이 돼서 전부 다 통일을 해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완벽하게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일왕조가 시작이 되고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이집트 문명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부르는 기준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 문자가 등장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거나 기념물 건축이 나타나거나 이러면은 문명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메소포타미아나 뭐 인더스나 이런 쪽에서 이 시기에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시점을 문명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집트에서는 그런 문명과 관련된 현상들은 그것보다 더 먼저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원전 3,500년경부터 문명이라고 부를 법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집트에서는 통일된 시점을 그냥 문명의 시작으로 삼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구나. 그래서 종종 메소포타미아가 더 빠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준이 다르다. 기준이 그냥 다르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뭐 비슷하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이집트 문명이 갖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국가를 기준으로 한 그 문명이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났는지가 확실해요. 연대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기원전 3,100년경에 시작이 되고 문명이 문화적으로 완전히 끝나는 시점은 서기 391년에 공식적으로 끝이 나고 확실하게.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 문자가 마지막으로 쓰여지는 시점 서기 394년에 쓰여지거든요. 굉장히 정확하게 문명이 시작된과 끝나는 시점을 알 수 있는 그런 문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통일이 돼서 이집트 문명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죠. 최초의 파라오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파라오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2명이 있어요. 근데 나르메르라고 하는 파라오를 최초의 파라오라고 하기도 하고 메네스라고 하는 파라오를 최초의 파라오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구냐? 어떤 관계냐? 나르메르 같은 경우는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돼요. 그 나르메르가 이제 살았었을 기원전 3,100년경의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근데 메네스 같은 경우는 고고학적으로는 확인이 잘 안 돼요. 대신 후대의 기록에서는 메네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요. 혹시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거나 있죠.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르메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유물이 있는데 나르메르 팔레트라고 불리는 유물이에요. 높이가 한 65cm, 63cm 이 정도 되는 그런 석판입니다. 정교하게 이제 양각 구조가 새겨져 있는 석판인데 나르메르라고 하는 이름이 일단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가 최초로 통일될 때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저 예. 팔레트 안에 예. 광민수 소장님이 새겨져 있어요. 이제 제가 있어요. 초점을 다르게 맞춰야 보이네요. 제가 있죠.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이제 이 사진으로는 사실 이제 이 도상을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랑 똑같은 도면인데 이렇게 왼쪽 편을 편의상 제가 앞면이라고 말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장 상단부 중앙을 보시면 어떤 사각형이 있죠. 그 이제 아래쪽엔 이렇게 요철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위쪽에는 가로로 긴 어떤 표식이 있고 가로로 긴 표식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세로로 긴 표식이 있죠. 파이가 써 있네요. 문 같아요. 문.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왕궁 정면 문양이라고 하는 문양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왕실의 상징으로 사용이 돼요. 이렇게 요철 형태 들어가 있는 것들. 약간 바코드 같은 예, 이게 바코드가 쭉 있는 거. 그리고 중앙 상단부에 이렇게 길게 뭐 하나 표시 있죠. 물고기 같기도 맞아요, 하고. 물고기예요. 맞아요? 예, 물고기입니다. 끌 모양 글자인데 네네. 그게 하나가 있어요. 이유. 가로로 쭉 길게 돼 있는 글자가 나르라고 하는 글자고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끌 모양 글자가 메르라고 하는 글자예요. 나르는 매기, 메르는 뭔가 이제 화가 난 공격적인. 그래서 이제 화난 매기라는 뜻입니다. 별로 안 무서운데. 근데 메기가 사실은 물속에서는 되게 무서운 동물이에요. 네, 되게 약간 이제 난폭하고 거기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름을 쓰는 형식은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세레크라고 불리는 왕의 이름을 쓰는 또 다른 형식으로 사용이 계속돼요. 같은 형식이. 그리고 이제 그 이름 좌우 측면에 얼굴이 있죠. 소
소머리예요. 귀를 보시면 귀가 완전 소귀예요. 뿔도 있는데 후대에는 이것과 비슷한 형상이 하토루 여신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쓰여요. 하토루 여신. 근데 여기서는 하토루 여신은 아니고 하토루 여신보다 조금 더 오래된 그 암소 형태로 표현되는 여신인 바트 여신. 나중에는 이 바트 여신이 하토루 여신과 이제 동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일시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후대에는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은 여신인데 구왕국시 때까지는 중요했던 여신인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 가운데 서 있죠. 근데 이 사람을 자세히 보시면 상이집트 왕관을 쓰고 있어요. 네. 볼링핀 모양의 왕관, 원래 하얀색으로 칠해진 왕관을 쓰고 있고 허리춤에 차고 있는 벨트에 달려있는 술 같은 거 보시면은 술 4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오. 아래로 이제 예. 이렇게 네. 술 4개에도 마트 여신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머리채를 잡고서 내려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거는 이후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모티브입니다. 저 무기는 일종의 그 석퇴예요. 그러니까 메이스, 그러니까 이제 동그란 부분을 이제 돌로 만들어서 이렇게 자루에다가 꼽아가지고 내려치는 그런 이제 타격용 무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뚝배기 깨는 모습 맞습니다. 파라오 뒤쪽에 어떤 조그만한 사람이 따라가고 있죠. 손에 신발을 들고 있어요. 쓰레빠를. 저 사람은 파라오의 측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혹시 그 파라오의 슬리퍼를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신뢰를 맞아요. 받고 있는 측근이라고 그러니까 하셨죠. 이게 하인이 아니라 그냥 이제 어. 측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은 신발을 신기려면 파라오의 몸에 손을 대야 돼요. 몸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특권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신뢰를. 지위가 낮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머리채 잡히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누구냐 사실 정확하게는 몰라요. 머리채 잡혀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머리가 위에 또 하나 있죠. 뒤쪽에 등 쪽이 좀 이렇게 아주 등에 뭐 꼽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매가 호를 보이는. 꿰고 있어요. 저 매는 당연히 호루스를 나타낼 것이고 아마 조금 파라올 거예요. 좀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상징. 같고 등에 꼽혀 있는 식물이 파피루스로 보여요. 파피루스는 하이집트를 상징하는 식물이거든요. 여기서 파라오는 상이집트의 왕관을 쓰고 있죠. 상이집트 파라오가 하이집트를 정복하는 모습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르메르는 아비도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도스가 중심이 돼서 이집트를 통일하기 때문에 아비도스는 상이집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도스 중심으로 하이집트를 정복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 머리채가 잡혀져 있는 사람의 생김새는 이 후대에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아인들을 묘사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상박주 지역에는 아마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분명히 들어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이집트 남쪽 사람들과는 조금 생김새가 달라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아랫단에는 이제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파라오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뒷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뒷면도 상단부는 마찬가지인데 좌우 측면에는 마트 여신이 이제 새겨져 있고 가운데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앞면보다 조금 더 글씨가 크게 쓰여져 있어요. 네. 조금 더 분명하게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랫단에는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파라오예요. 여기서는 파라오가 하이집트의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역시 나르메르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면에 있는 파라오와 이 파라오 동일인이에요. 근데 앞면에서는 상이집트 파라오 왕관을 쓰고 있고 여기서는 하이집트 파라오 왕관을 쓰고 있죠. 근데 크기가 상이집트 파라오가 더 커요. 네. 하이집트 파라오가 적고 그러니까 역시 통일은 상이집트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런 어떤 그 대목을 가지고 그리고 이 하이집트 파라오 뒤에도 역시 신발 운반자가 따르고 있고 파라오 이제 앞에 5명의 사람이 서 있는데 그 5명의 사람 중에서 가장 뒤에 있는 가장 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세트 뭐 이런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써여져니까.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사람이었겠죠. 그 앞쪽으로는 이제 4명의 사람이 뭔가 어떤 깃대를 들고 가는데 일종의 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앞쪽으로는 네, 저거 궁금했어요. 10명의 사람이 누워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목이 다 잘려가지고 두 다리 사이에 놓여져 있어요. 아마도 파라오한테 이제 살해당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트로피처럼. 개선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목이 긴 고양이과 동물 아마 표범이나 사자인 것 같은데 2명의 사람이 이렇게 목을 묶어서 제어하고 있는 장면이 새겨져 있는데 저 2개의 목 사이에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팔레트에서는 거기가 약간 좀 파여져 있어요. 이 파피루스는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무엇인가 이제 뭐 안료 같은 것들을 갈 때 만약에 사용한다면 저기다가 넣어가지고 갈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사용 후는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이 장면 같은 경우는 해석하기 어려운데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 이집트의 통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자연에 대한 파라오의 어떤 통치권, 통제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사자로 대변되는 자연의 그 힘을 파라오가 어떤 문명의 힘으로 통제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아랫단에 보시면은 어떤 황소가 뿔로 성체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마 파라오를 나타낼 것일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파라오를 나중에 후대 문헌에서 나타나지만 파라오를 힘센 황소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도 저 힘센 황소는 파라오를 이제 나타내는 어떤 모티브일 것이다. 네. 그래서 파라오가 적의 성체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장면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나르메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뭔가 통일이 일어났을 때 상이집트가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 당시에 우리가 후대 자료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뭐 상하 이집트의 왕관이라든가 파라오가 있는 여러 가지 복식들, 이런 것들이 이미 완성된 상태다 판단할 수가 있죠. 누군가 머리채를 잡고 무기로 내려치는 장면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계속 나타나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